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단연 황재원이어야 된다. 네. 자, 오늘 보죠. 4주차.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로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스마트 학개론 페이지 55페이지 테마 13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렇게 되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지난주에 경제론 일부 우리가 기본 개념 배웠었고 쭉 넘어가서 건너뛸 수 있어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테마를 저희가 선별해서 11월, 12월 달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자, 테마 13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보죠.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왔는데 시장하면 뭐가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에 특성,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겠냐라는 건데,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단원이고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만 하면 되는 단원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일까요? 불완전한 시장일까요?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경쟁이 불완전하게 있다는 건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게 있는 거예요? 적게 있는 거예요? 경쟁이 적은 거예요? 경쟁이 적다라는 건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경쟁이 적게 있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독과점 시장이라고 해요. 독과점 시장이다. 자, 그러면 초과 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일한 것보다 정상을 넘어선 이윤이 있어요. 이걸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그럼 뭐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이걸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경쟁이 완전하게 있대. 완전하게. 그럼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경쟁은 경쟁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대. 우리가 일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선 초과이윤이 있다라면 경쟁이 엄청 많이 있대요. 만약에 초과이윤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이 많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은 난 50만 원만 가져도 내가 할래 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좀 더 경쟁이 일어나면 야 10만 원만 가져가도 내가 할래, 좀 더 경쟁이 일어나면 야 나 초과이윤 없어도 돼,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내가 할래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시장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제가 이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지,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완전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초과이윤 없어도 내가 정상이윤만 얻어도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그럼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냐? 경쟁이 많이 있으려면 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조금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이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수가 있어서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고, 자, 정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보의 완전성은 뭐를 의미하냐면 정보가 완전하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보하려고 돈을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보 비용이라 그래요.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대. 그러니까 정보하려고 돈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론의 특징은 하나의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걸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고 동의어가 많이 있어요. 이 동의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좀 변형시켜서 출제하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듣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이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 완전 공개되어 있다를 의미하고, 그러면 정보를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재화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질성. 우리가 먼 옛날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부부영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배웠어요. 이 개별성은 토지마다 같은 게 없다. 다 개별적이다. 그래서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을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어요. 개별성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 경쟁시장은 동질성이 있다 보니까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가 동질해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자, 진입과 퇴거가 이걸 합쳐서 진퇴라고 얘기해요. 진퇴가 자유롭다. 시장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상적 시장이에요. 얘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이론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 정동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 정동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우리 모래시계 있었잖아요. 모래시계. 저기 정동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 정동진 가자 하면서 다 정동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외우고서 다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은 정보의 완전성, 그 다음에 동은 동질성, 그 다음에 진은 진퇴의 자유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다 정동진 이렇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다가 뭐야? 다.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이렇게 해당되는 걸 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이 다정동진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독과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소수가 있으면 독과점이고 수요자도 소수예요. 선생님, 수요자는 나도 집 살 수 있고 내 친구도 집 살 수 있고,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할 때는 구매력, 경제력을 갖추고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죠. 수요자 엄청나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중산계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중산층은 30%를 넘어가지 않아. 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30%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가 있다. 자,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정보가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고, 이건 이미 배웠어요. 토지의 특성에서. 자, 정보 나오면 무슨 성에서 비롯된다? 이거 계속 1년 내내 얘기한다 그랬어. 개별성. 같은 게 없다.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아. 토지마다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다른 요인들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배웠던 건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네, 눈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다 배웠던 얘기야. 그러니까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비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를 알려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보 비용이 클 수 있더라라고 해석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재화가 개별적이죠.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 그러면 역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곤란하다. 여러 가지 법적 규제도 많고 고가다 보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은 매매가 단기성을 띌까요, 장기성을 띌까? 장기성을 띄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50억짜리가 하나 있어. 이걸 팔려고 내놨어. 이걸 팔아치우고 난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고 싶어.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팔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해요. 현금화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자산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내가 빨리 치워버리고 현금으로 바꿔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이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환금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해요. 환금성, 돈으로 바꾸는 게 작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단어는 이 단어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자, 현금 전환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유동성.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유동성. 자, 단어 뜻은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전환 가능성. 현금 전환 가능성. 자, 그러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작은 자산이에요? 작은 자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부동산은 매매가 오래 걸리고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라는 얘기를 가장 유식한 표현으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로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의 진입과 퇴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PT 화면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 정동진인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어서 다 정동진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 자,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배울 때 부부연계를 배웠잖아요. 이 부부연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중에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야?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이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전에 한번 봤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개별성이고,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의 기본적인 용어의 뜻은 경쟁이 불안전하다는 건 적게 일어난다예요. 독과점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얻으려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근데 완전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만족하더라.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정동진을 외워야 되겠죠. 다정동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수업 중에 최대한 집중해서 보면서 여러 번 되뇌이면서 여기서 외우려고도 노력하셔야 돼요. 다정동진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불, 국수, 거, 시, 차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에요. 각각 하나씩 딱 들어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된다.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방금 배웠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이라 그랬어요. 경쟁이 불안전하게 있다는 건 경쟁이 조금 있다, 독과점이 일어났다,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이걸 얻으려고 투기도 발생할 수 있더라. 당연히 그렇지 라고. 당연하지. 완전 경쟁 아니지.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나타나요. 국지적, 지역적. 이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나타난다는 걸 이걸 지역화 또는 국지화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다 똑같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한국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대전 부동산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게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대전에 있냐, 서울에 있을 때도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노원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하다? 다르다를 지역적 시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시장마다 어떤 가격?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경기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정도,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의 정도를 경기라고 했어요. 이게 변하는 과정도 다를 수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경기는 좋을 수 있는데 부산은 엄청 나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 지역화, 국지화. 자, 이건 부부연계 중에 뭐와 관련돼 있다? 부동성이에요.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외부, 지역,
부인이라고 했어요. 외부 지역 부인. 외부 효과 일으키는 거, 지역화, 국지화 일으키는 거, 부동성. 얘가 답인데 부동성이 없으면 뭘 찾아라? 인접성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외웠던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외워야 돼. 지금 머릿속에 막 나올 때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중해가지고 여러 번 되뇌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3번에 보죠.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다. 근데 수요는 어렵진 않아요. 사실 수요는 능력만 갖춘 사람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면 돼. 수요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급이 어렵다. 공급. 사실은 이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을 본다라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살 수는 있어. 얘는 많을 수 있는데 토지는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죠. 다만 택지는 늘릴 수 있어. 양을 늘릴 수 있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서 이용하지 못했던 토지를 건물 짓는 택지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건 경제적 공급을 얘기했었죠. 자, 어찌됐거나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얘와 얘가 같을 때만 균형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언제나 공급이 항상 적고 수요가 많을 수 있어요. 주택도 한번 생각해 보죠. 주택을 돈이 있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 수요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을 만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주택을 만들려면 택지가 토지가 먼저 있어야 돼. 택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재 구해서 오랜 시간 걸려서 건축을 해야 돼요. 규제도 많아요. 건축 규제도 많아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주택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급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렵다. 어렵다. 뭐 당연하지. 만드는데 공급은 좀 어렵지 부동산은. 자,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어렵냐라는 걸 단기 어려울까 장기 어려울까를 얘기해야 돼요. 자, 주택을 만드는데 짧은 시간에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충분하면 그래도 만들 수가 있지. 부동산을 봤을 때. 그러면 장기에서는 공급이 좀 늘어나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짧은 시간에는 공급하기가 너무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주구장창 나올 어려운 지문이에요. 수급 조절이 어려운데 공급 조절이 어려운 거야. 수요에 비해서 공급 조절이 어렵다. 특히 언제 어렵냐? 단기 어렵냐 장기 어렵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언제?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주택을 아예 거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서 가격을 만들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틀어지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까?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올라가야지 서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걸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걸 불안정하다.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가격이 뒤틀릴 수 있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단기에 장기에 비해 단기에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려우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네 번째 보죠.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얘가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을 이룬다. 이걸 아까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도 했어요. 불완전성.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공급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정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자는 조금밖에 모르고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정보가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수가 있더라.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클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 자 5번에 보죠. 자,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왜 표준화가 어렵냐? 무슨 성? 부부연계 중에 무슨 성? 개별성.
다 다르니까 같은 것끼리 묶는 작업하기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돼야 조직을 만들기 쉬운데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게 이제 개별성에서 배웠던 거예요. 비표준화, 비조직화. 자, 자금의 유용성. 유용은 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용. 유용이란 뜻은 활용. 자금의 활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부동산은 고가죠. 고가니까 내 돈만으로 뭔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 대출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대출 잘 해줘. 이게 원하는 금액은 안 해줘. 원하는 금액 안 해준대. 내가 야, 신용으로 내 신용으로 돈 좀 빌려줘 하면 은행에서 싸대기 치면서 꺼져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담보를 가져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하면 알았어. 한번 보자. 얼마 해줄지 볼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높아요. 얘기해줬어. 담보 가치가 높죠.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잖아요. 담보 가치가 높아.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어찌되거나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높으니까 대출도 쉽게 해주는데 고가다 보니까 남의 돈을 활용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살 거예요. 이때 돈을 빌리는 걸 자금을 융통한다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두 글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금융이라 그래. 금융이라고. 금융. 그러니까 자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금융 정책과 밀접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때, 컨트롤하려고 할 때, 야, 남의 돈을 필요로 할 거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뭔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취하는 정책이 뭐다? 금융 정책이에요. 금융은 자금 융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금융 정책은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자, 그럼 또 질문.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규제하는 기준 두 가지가 있어. 뭐와 뭐? DTI. 그 다음에 앞에 뭐? LTV와 DTI.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야. 이건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DTI보다 좀 더 강력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 일종이에요. DTI 일종인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건 DS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SR. 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자금의 활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의 대출 규제 기준이 LTV와 DTI다. 이때 얘가 커지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 그럼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 얘가 낮아지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거.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투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나라에서는 LTV와 DTI의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LTV, DTI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다시 한번. 주택시장이 너무 활성화돼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대. 그래서 정부가 나선대. 그러면 LTV, DTI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지. 대출금을 줄여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다시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할 때 정부에서는 LTV, DTI 규제를 쓰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얘를 낮추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네. 활성화돼서 투기 발생하니까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알겠어. 정신 차리고. 네. 7번 뭐죠? 자, 매매가 오래 걸린대요. 아까 했었죠. 매매가 오래 걸린다. 그럼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제 처음 단계니까 여기까지 써줬고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을 분명 얘기할 거예요. 자, 유동성은 크다, 작다? 작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다. 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화가 어렵다. 이걸 학문적으로 유동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공매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숏셀링이라는 건 뭐냐면 공매. 주식하는 사람들은 공매도 들어봤을 거예요. 공매. 자, 어떤 재화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실제주는 여기에 있어요.
얘한테가 잠깐 야 내가 네 거 잠깐 좀 빌릴게. 그래서 없는 걸 파는 거야. 공매, 비어져 있는 걸 파는 걸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팔고 주인이 야 다시 돌려줘. 그러면 바로 사서 똑같은 걸 돌려주는 걸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없는 걸 팔아. 얘 걸 잠깐 빌려서 없는 걸 막 팔고 얘가 다시 돌려줘. 그러면 똑같은 걸 바로 사서 갚아주면 되는 걸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본질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 먼저 팔고 얘가 원하면 나중에 똑같은 걸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가져와 그러면 똑같은 걸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개별적이니까, 동질성이 없어서 개별적이니까 공매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개별성 때문이에요. 개별성. 그러니까 사실 부부 관계 중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걸 다 설명했어요. 그냥 외우라가 아니라 그냥 설명해줬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불완전이지. 그럼 독과점이고 초과인이 있겠지. 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전 우리나라 현재 전 부동산 시장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냐가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 이걸 국지화, 지역화, 지역시장, 국지적 시장이라고 표현한다. 지역마다 다르다. 수급 조절이 쉽냐 어렵냐? 부동산은 공급하는 게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어려우니까 수요 공급이 같아지기가 어렵다. 언제일수록 더 어렵다. 단기일수록 짧은 시간에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단기일수록 여기 균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정보하는데 돈이 많이 쓸 수 있더라. 이것도 자 개별성 때문이었고 이것도 표준화가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도 개별성 때문이었어요. 자금의 활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금융정책을 먼저 취한다라는 얘기고 이때 금융이라는 건 자금 융통이니까 자금 융통을 줄여서 우리가 금융이라 그래요.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정부에서 취하는 대출 규제 금융정책은 LTV, DTI. 이때 규제를 강화시킬 때는 LTV, DTI를 뭐 한다? 낮춘다. 규제를 완화시킬 때는 LTV, DTI를 높인다.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일어나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기를 띠려고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금융정책을 취하면 LTV, DTI를 뭐 한다? 상향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매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럼 현금화가 어렵다. 이걸 학문적으로 유동성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전환 가능성이 작은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공매가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똑같은 걸 사서 갚는 공매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똑같은 게 없다 보니까 부동산은 다 하나씩 보고서 이거 나오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암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암기해야 될 건 완전 경쟁의 조건 뭐 다 정동진 이걸 외워놔야 돼요. 자, 주택시장 분석 보죠.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건 뭐냐면 예요. 물리적 주택으로는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낼 거예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물리적 한번 보죠. 물리적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물리적 부동산의 개념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감면서 물리적 개념이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배웠잖아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는데 물리적 눈에 보이는 감가는 뭐 중요하다고. 물리적 감가 마모 파손 외워놔야 돼. 1년 내내 할 거야. 마모 파손 나오면 물리적 감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감가,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주택은 동질할까 개별적일까? 개별적이죠. 아파트 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도 여기에서 뭐 브랜드마다 평수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같은 게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별적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을 해서 전제 가정해서 경제 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거야.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완전 경쟁의 조건이 아까 뭐였죠? 다 정동진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 주택은 동질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물리적 주택으로는 얘는 개별적이니까 분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딱 중요한 건 이만큼이에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 야 그러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학자들은 야 그러면 자 주택시장을 분석하려고 동질화된 동질성을 가진 개념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질화된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단 보죠. 여기에 효용적, 용도적이라 그랬는데 효용은 전에 만족이라고 얘기했어요. 효용이 만족이에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효용적으로 만족을 주는 정도가 용도는 뭐야? 용도 사용 방법, 이용 방법. 여기 이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용 방법. 이걸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고업용이냐 이렇게 이용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학자들은 만족을 주는 정도가 주거용으로서 같은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이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다르죠. 다 물리적 주택은 다른 거야. 근데 이제 학자들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야 주거용으로서 살 집으로서 만족을 주는 똑같은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석해 나가는데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질화된 개념을 주택 서비스를 만들어서 분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택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어려우니까 동질화된 개념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주거용으로서 동일한 서비스 개념으로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고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죠. 자 주택시장의 저량 공급과 유량 공급 이건 중요해요. 저량과 유량. 자 우리가 전에 저량을 배웠어요. 저량 배웠죠.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걸 저량,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건 유량. 저량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제자가 보통 부인이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겠지만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외워나가야 돼요. 제자가 보통 부인. 여기에 재고 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외웠어요. 제자가 보통 부인. 자 이게 재고를 얘기하는데 자 주택에서는 저량 공급이나 저량 수요가 있고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주택을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들어가지고 건설업자가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내놨어. 공급 맞아요? 맞지? 이건 신규 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중고야 재고야. 만들어져 있는데 쓰고 있는 주택을 내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죠. 이사 가면서 또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 2개, 3개 가지고 있어 하나 팔려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주택 공급 맞아요. 이 주택 공급은 재고 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을까 재고 주택 공급이 많을까? 재고 주택 공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신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재고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저량 유량 모두 고려해야 된다를 의미하는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재고 주택 공급이 있대요. 재고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이 있대요. 이 두 개가 다른데 자 재고 나왔어. 재고 나오면 이건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재고 주택 공급은 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량의 공급을 얘기할 때 재고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량이니까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주택 존재량을 얘기한대. 존재한다는 건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만들어져 있는 존재량을 이걸 재고주택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단기주택 공급이라고 할까 장기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할까를 이제 해석할 때 보죠. 신규주택 공급은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게 쉬워? 아니면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내놓는 게 쉬워? 만들려면 택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잖아. 오래 걸려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내놓는 건 쉽잖아. 짧은 시간에 가능한 공급은 신규야 재고주택이야? 재고주택이에요. 그래서 재고주택 공급을 단기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학문적인 내용을 잠깐 떠들러 보면 학자들은 단기와 장기를 얘기할 때 짧은 시간 단기, 긴 시간 장기잖아요. 그럼 얼마를 짧은 시간이라고 할 거야? 하루야, 일주일이야, 한 달이야, 1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기라는 말은 신규로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짧은 시간을 단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단기라는 말은 이미 이 단기라는 속에 신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짧은 시간을 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기주택 공급은 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오래 가는 거예요. 저량의 공급이 있는데 저량은 재자가 보통 부인이었어요. 재고가 나와야 돼.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이니까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규로 만드는 건 어려워. 일정 시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고, 만들어지는 걸 파는 건 쉽게 팔 수가 있어. 짧은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고고 이 단기라는 말 속에 단기는 짧게 할 수 있는 건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라는 말 속에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학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나오면 절대로 신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량의 공급이라는 게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별표, 현재 별표 딱 쳐야 돼요. 현재 A도시에 100만 세대의 주택이 존재하고 라고 나왔어요. 존재한데 자, 이 주택은 새로 만든 주택이야 재고주택이야? 재고주택이에요. 이미 만든 게 100만이 있대. 만들어져 있는 게 100만이니까 팔려고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딱 100만인 거예요. 근데 이때 10만이 비어져 있대. 공갈에 비어져 있대. 자, 그러면 공급량은 얼마? 공급량은 100만. 수요량은 얼마? 90만. 10만이 비어져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별표. 이게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이냐, 유량의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현재 나왔으니까 얘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얘기할 때 무조건 무슨 공급량, 무슨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유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해석하는 건 나중 문제고 답을 찾는 데는 현재 나왔어? 시점이네.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저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이니까 의미를 해석하면 이 주택은 신규가 아니라 뭘 얘기한다? 재고주택을 얘기하겠군. 만들어져 있는 게 100만이 있다. 재고 공급량이 얘가 100만인데 10만이 비어져 있으니까 쓰고 있는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건 90만이겠네 라고 얘기하고 이걸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유량 공급량은 뭐냐? 이제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데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량을 얘기하고 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만드는데 그래서 얘를 장기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장기주택 공급. 이것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연관 지으면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한 번 수업 듣고 알 수가 다 외울 수는 없지. 집에 가서 복수하면서 유량인데 유량은 기간을 잡아놓고 시간이 필요해. 신규는 만드는데 어렵고 시간이 필요해. 자, 신규고 저 유량이라면 일정 기간이야. 오래 걸리니까 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해석하면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보면 여기에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별표.
얘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건 공급량, 수요량 얘기할 수 있는데 기간이니까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나와야 돼. 여기도 별표예요. 유량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간 나오면 이렇게 유량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1년 동안 50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라고 나왔어. 이때 주택은 뭘까? 이때 주택은 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50만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때 5만이 미분양되었다, 안 팔렸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량은 얼마? 50만, 수요량은 45만. 이때 뭐의 공급량, 뭐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량의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유량만 따로 고민하는 건 아니고 저량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같이 주택시장은 고려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럼 이때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이 있고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이 있는데 유량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 얘기할 때는 재고 주택을 얘기한다. 유량을 얘기할 때는 장기주택 공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저량을 얘기할 때는 단기주택 공급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유량 나오면 기간, 저량 나오면 시점 이렇게 해석해서 이 지문들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너무 쉽죠. 얘만 나오면 현재 시점 나오면 저량이고 기간 나오면 유량이고 이것만 딱 보면 답은 나올 거고 이렇게 말로 나올 때 저량이 의미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보면 주택의 수요와 주택 소유는 다르다. 지금 주택시장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중에 부동산 시장 위에 대부분 차지하는 부동산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있는 건데 주택의 수요와 소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수요와 소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지. 결론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마음, 욕구를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고 이때 중요한 건 실제 산량이에요? 사고자 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전적 개념으로서 구매력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마음을 수요라 그래요. 경제학에서 쓰는 얘기예요. 구매력을 있다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구매력을 갖추려면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돼야 돼. 이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건 배웠던 거고 야 그러면 별도로 소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니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제 소요라고 하는 건 니즈를 얘기하는데 수요는 디맨드라고 배웠잖아요. D라고 쓰면 수요다라고. 자, 그러면 소요는 뭐냐 봤더니 구매력이 없는 서민의 무주택 서민의 필요를 얘기하는데 주택의 필요를 소요라고 하고 얘는 정책상에서 나타난 개념이래요. 정부의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개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 정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상 드러난 개념을 이걸 소요라고 한다. 얘는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A 지역에 돈이 있어. 주택을 살 돈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세대 수가 500세대가 있대. 그럼 얘는 수요량이야 소요량이야?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A 지역에는 주택 수요량이 500세대가 있네. 돈이 있어서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500세대가 있으니까. 자, 근데 거기에 돈이 없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어. 자,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지. 그럼 그 지역에 뭘 지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죠.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돼. 물론 땅이 없으면 강제로 뭐해? 수용해서 땅도 지을 거야. 아니,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야. 공공임대주택을. 그러면 얼마를 지어야 돼? 몇 개를, 몇 세대를? 이걸 알려면 정부가 뭔가를 알아야 돼. 수요량을 알아야 돼? 소요량을 알아야 돼? 소요량을 알아야 돼요. 돈이 없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1000세대가 있대.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몇 세대를 지어야 돼? 1000세대 정도 지어야지. 그러니까 정책을 펼칠 때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 소요량을 알아야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는 돈이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할 때 수요라는 말을 쓰고 경제에서
얘는 정책상에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 있냐라고 할 때 소요량, 소요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매력이 있을 때는 뭐야? 수요예요. 구매력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소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얘는 경제학에 나타난 거야. 우리가 경제론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얘는 언제 등장하는 거야? 정책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이렇게. 자, 문제를 몇 개 풀고 좀 쉽시다.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문제를 방금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딱딱딱 다 풀리진 않아요. 그럼 천재지. 우리 천재가 아니잖아요. 천재 맞아요? 아니잖아. 내가 설명해 준 건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설명할 거예요. 다음 순환에서 알아듣고 들었다라면 집에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한번 딱 문제 풀었다고 무조건 다 알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바로 안 풀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이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이 문제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풀 거니까. 자, 첫 번째 보죠. 부동산 시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어.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이야. 그럼 다 정동진과 관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다수의 시장 참여자 다 빼고 정이 뭐예요? 정보의 완전성이죠. 정보의 완전성을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완전하대. 모두 공개되어 있대.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똑같이 알고 거래해? 다르게 알고 거래해? 똑같이 알고 거래하겠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 경쟁을 얘기할 때 다 정동진이었어요. 이 정보의 완전성이야.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똑같이 정보를 알고 거래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의미를. 그러니까 얘가 정보가 안전하는 건 정보의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경쟁에 대한 얘기잖아. 우리 부동산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부동산 시장 완전 경쟁 아니죠. 불안전 경쟁이나 나와야 돼. 제어가 동질해야 돼, 개별적이어야 돼. 완전 경쟁이 동질한 거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있어야 돼요. 조직화된 시장이야, 비조직화된 시장이야? 비조직화된 시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소수의 판매자, 구매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석 한번 해본 거고. 자, 완전 경쟁이 이상적인 시장은 다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니까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보죠. 자, 부동산 시장 특성과 기능에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균형 똑같아지지 못했다. 불균형에서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 가격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 단기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장기적으로 나오면 틀려.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어렵다,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중요한 단어고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이걸 한 단어로 나오면 비표준화 이렇게 또는 비조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개별성 때문에 맞는 얘기고. 3번에 국지성으로 인해서 국지화, 지역화. 얘가 지역마다 같아야 달라요. 다른 이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맞죠? 다른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이질적인. 4번에 보죠.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이죠. 다 다르죠. 개별적이라 그랬어요.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하기가 쉬워, 어렵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질화된 개념, 효용적, 용도적 개념인 주택 서비스 개념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5번에 보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 보죠. 현재 나왔죠. 현재. 별표. 얘는 시점이죠. 그럼 유량 얘기하는 거야? 절량 얘기하는 거야? 절량이에요. 쭉 봤을 때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량의 수요량이야? 절량의 수요량이야? 절량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간 나오면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이 숫자는 어렵지 않지. 보니까 30만이 존재한대. 그럼 만들어진 주택이 30만 있다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30만이야. 근데 여기에 5만이 공가 비어져 있대. 그럼 수량은 얼마? 수량은 25만. 이 숫자를 틀리게 내진 않아요, 출제자가. 근데 25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현재 나왔으니까 뭐 저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점 나왔으니까 여기에 저량이라고 나와야 된다. 이게 틀린 거고. 자, 세 번째 보죠. 자, 부동산 시장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자, 정부의 비대칭성.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정부를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수요자 공급자가 정보를 다르게 알고 거래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보의 이게 비공개성 정보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으로 비롯된 거다? 정보 나오면 개별성. 내가 1년 내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이에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것보다 더 높아지거나 낮게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균형 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거래하다 보면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자,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 장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탄력성은 아직 안 배웠죠. 모른다 치고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맞아요, 틀려요. 수급 조절이 수요와 공급 조절 얘기하잖아요. 공급이 쉽지 않은데 언제 어렵다? 단기에.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에 이건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이건 우리 가격 탄력성 안 배웠으니까 자, 이건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탄력성 배운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단기에 수급 조절이 더 뭐하다?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 단기에 가격이 더 왜곡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경제는 좀 더 배운 다음에 해석할 거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 단기일수록 균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세분화될 수 있어요? 세분화될 수 있어? 부동산인데 유형이야 보죠. 유형. 부동산은 다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주택, 상가, 공장 나눌 수 있어? 세분화할 수 있지. 그러면 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지. 아파트도 50평대, 40평대, 30평대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나눌 수 있어. 세분화될 수 있어. 지역별로 구분될 수 있어? 그렇죠. 이 지역별로 구분되는 걸 뭐라 그래? 지역화, 국지화라 그랬어요. 지역 부동산 시장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맞는 얘기고. 자, 부동산 시장은 대체가 불가능한 지화이므로 대체가 어렵대요. 무슨 성? 개별성.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어려우므로 공매가 발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매가 발생하기 어렵다.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원할 때 똑같은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공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공매가 불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얘는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경전에서 배운 다음에 우리 해석해 봅시다. 자, 이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건데 탄력성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답은 찾을 수 있겠죠. 단기의 수급 조절이 더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지문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이게 다 옳은 지문들이야? 네,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아, 있네요. 그러네. 자, 이건 다 3번 봅시다. 3번. 자, 우리 이제 기출 확인 지문에, 기출 연계 확인 지문에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은 건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은 틀린 지문에서 이 부분이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 볼 때. 자, 2번은 우리가 중요했었죠. 자, 수요 공급이 불균형으로 가격 형성이 어렵다. 균형 형성이 어려운 건 단기예요. 어려운 건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어떻다? 크다. 균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단기일수록 더 어렵다.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가격 형성이 왜곡된다라는 말은 균형 형성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고. 3번에 자, 거래의 비공개성. 좀 어렵게 보이려고 여기에 빠뜨려 놨어. 거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정보가 숨겨져 있다. 비공개성은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정보가. 그럼 얘는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다? 비가역성이 아니라 개별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개별성. 비가역성은 나중에 다시 정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개별성이 나와야 된다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6번에 보죠. 부동산 시장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므로 공매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7번에 보니까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이죠. 얘는 다 개별적이니까 개별적이라서 완전 경쟁을 전제하기가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결론은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번은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죠. 1번만 보면 동질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이 달라지면 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가격이 같아 달라? 달라요. 지역이 다르면 다른, 얘가 중요한 거죠. 다른 가격 형성 될 수 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 50분이 좀 넘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찌됐거나. 자,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뭐 이제 암기하는 단어보다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잘 듣고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라고 자주 읽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봅시다.